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남성이고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지난달에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저에게는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두고 외국으로 도망간 비겁한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분이 그리고 있던 그림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제가 25년 전에 직접 만들어서 아내에게 선물했던 나무 인형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인형을요. 더 놀라운 건 그 젊은 여성의 이름이 강혜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25년 전에 떠나올 때 아내와 함께 지었던 딸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나이도 정확히 맞았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버리고 떠난 제 딸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나름 잘 나가는 사업가였죠. 당시 제 회사는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주로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와 상가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했어요.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었고 큰 건설사와 하청 계약도 여러 개 따놓은 상태였거든요. 아내 수연이와는 대학교 동기였는데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수연이는 국문과를 나왔고 저는 건축과였는데 학과는 달랐지만 교내 연극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수연이는 연출을 담당했고 저는 무대 제작을 맡았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연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160cm 정도로 작은 편이었지만 눈이 정말 크고 예뻤어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죠.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금세 털어버리는 타입이었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수연이를 좋아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어른스러웠어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충동적인 편인데 수연이가 늘 저를 진정시켜주고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줬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저는 수연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 4학년 때 저는 수연이에게 프로포즈했어요. 그때도 제 성격대로 갑자기 무작정 했는데 수연이는 웃으면서 승낙해줬어요. 졸업식 다음 날 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그해 가을에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 초에는 전셋집에서 살았어요. 강남구 압구정동 근처의 투룸 아파트였는데 당시 전세금이 3천만 원 정도 했어요.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마련한 집이었죠. 수연이는 결혼 후에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저는 건설회사에 취업해서 현장 관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결혼 2년째 되던 해에 저는 독립을 결심했어요. 회사에서 배운 것도 어느 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 사업을 해보고 싶은 열망이 컸거든요. 수연이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제 뜻을 지지해줬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수연이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무실도 제대로 없어서 집에서 일했고 직원도 저 혼자였거든요. 수연이가 출판사를 그만두고 저를 도와줬어요. 격리도 하고 전화 받는 일도 하고 현장에 도시락 가져다 주기도 했죠. 정말 부부가 함께 맨손으로 일구어 나간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어요. 비록 돈은 없었지만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결혼 3년째 되던 해봄에 수연이가 임신했어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업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첫 아이가 생긴다는 소식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수연이는 임신 중에도 계속 저를 도와줬는데 배가 불러올수록 더 예뻐 보였어요. 그해 9월에 혜원이가 태어났어요. 3kg 200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수연이를 쏙 빼닮았는데 특히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해서 인형 같았죠. 제가 처음으로 혜원이를 안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혜원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해는 지혜로울 해, 원은 동산 원자를 써서 지혜로운 동산이라는 뜻이었죠. 우리 딸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수연이도 그 이름을 정말 좋아했어요. 혜원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사업도 점점 잘 되고 있었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제대로 된 곳으로 옮겼어요. 혜원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돌이 되기 전부터 옹알이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보면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댔어요. 특히 저를 좋아해서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달려와서 안기곤 했죠. 그런 혜원이를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어요. 수연이는 정말 훌륭한 엄마였어요. 육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책도 열심히 읽고 선배 엄마들에게 조언도 구하면서 점점 노하우를 쌓아갔어요. 밤에 혜원이가 울어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달래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혜원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세 식구가 함께 공원에 나들이 가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진 거죠. 처음에는 대기업들만 어려워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97년 12월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저희와 계약을 맺었던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줘야 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업체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정상화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고 사무실 임대료며 각종 비용은 계속 나가고 정말 막막했어요. 98년 2월쯤 되니까 회사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했죠.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회사로 찾아왔고 나중에는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혜원이가 겨우 돌이 지난 상황에서 수연이는 아이를 안고 벌벌 떨며 숨어 있어야 했어요. 어느 날은 채권자들이 새벽 6시에 집 앞에 와서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혜원이는 놀라서 계속 울어댔고 수연이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무실 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제가 개인 보증을 서준 것들 때문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당시 총 빚이 10억 원 정도 됐는데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30살도 안 된 나이에 10억 원의 빚을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평생 일해도 갚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아이 교육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질 게 뻔했어요. 가장 힘든 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제 욕심 때문에 사업을 벌인 건데 그 결과로 아내와 갓 태어난 딸까지 고생하게 만든 거잖아요. 수연이는 저를 탓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대학 친구 민철이가 찾아왔어요. 민철이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연락을 한 거였어요. 당시 민철이는 대학원을 마치고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민철이는 저에게 미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 지도 교수가 미국에 있는 한 대학과 교류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직원을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직이지만 실력을 보여주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혼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가족을 데리고 갈 만한 여건이 안 됐거든요. 일단 저 혼자 가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가족을 데려오는 게 좋겠다고 민철이가 조언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가족을 두고 혼자 외국에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신용불량자의 파산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수연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 수연이는 반대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어려워도 같이 견뎌보자고 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미국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일단 1년만 혼자 가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가족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연이는 울면서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나무를 깎아서 작은 인형을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목공 취미가 있었거든요. 대학 때부터 작은 소품들을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 후에는 바빠서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무언가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밤새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어서 손바닥 크기의 작은 인형을 만들었어요. 아기 혜원이를 닮게 만들려고 했는데 제 솜씨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정성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색칠까지 해서 완성했죠. 인형의 머리 부분에는 실수로 작은 흠집이 났어요. 칼이 미끄러져서 생긴 건데 다시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두려고 했는데 수연이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것도 추억이라고 완벽하지 않아서 더 정겨워 보인다고 했죠. 아침에 인형을 수연이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이걸 보면서 저를 기다려달라고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요. 혜원이가 컸을 때 아빠가 만들어준 거라고 꼭 얘기해달라고도 했죠. 수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고 혜원이가 아빠를 기다릴 거라고 했어요. 그때 혜원이는 아직 돌이 갓 지난 상태라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품에서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계속 매달렸어요. 공항에서 작별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수연이는 혜원이를 안고 손을 흔들어 줬는데 저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그때 뒤돌아봤다면 차마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결정이 옳은 건지 가족을 두고 혼자 가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고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만이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다짐했어요. 미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현실은 혹독했어요. 민철이가 소개해준 지인을 만났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대학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체였거든요. 그것도 중국 음식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진 돈도 얼마 없었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일을 찾기는 어려웠거든요. 결국 그 중국 음식점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는데 월급은 겨우 $800였어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였죠. 거기서 방세, 식비, 교통비를 빼고 나면 한국에 보낼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살던 곳은 다른 사람들과 방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였는데 정말 열악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중국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영어 공부를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기초부터 다시 배웠죠. 영어를 못하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수연이가 매주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때는 이메일이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편지에는 혜원이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는데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연이는 편지에서 혜원이가 아빠를 찾는다고 썼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빠라고 가르쳐 줬더니 아빠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죠. 그런 소식을 듣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중국집 사장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어찌나 깐깐하던지 조금만 실수해도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참고 견뎠죠.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한국에서 오는 편지는 여전했지만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점점 힘들다는 이야기가 늘어났어요. 혜원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많았고요. 저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거든요. 보낼 수 있는 돈도 한 달에 $200 정도가 전부였어요. 2년째 되던 해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았어요. 한인마트에서 일하게 된 거였어요. 중국집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이었고 월급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어요. 그곳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점점 책임 있는 일을 맡겨주셨죠. 한인마트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재고 관리부터 고객 응대, 심지어 간단한 회계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죠. 사장님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민 온 분이었는데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어 실력도 늘고 있었고 일에도 적응이 됐거든요. 한국에 보내는 돈도 조금씩 늘릴 수 있었어요. 수연이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가 되면서 수연이의 편지가 뚝 끊겼어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왔는데 갑자기 한 달,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제가 알던 주소로 편지를 보내봐도 모두 돌아왔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아마 수연이가 저를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이 3년 동안 연락도 없이 소식 불명이면 어떤 여자라도 새로운 삶을 찾을 거니까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접었어요.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가족은 없을 테고 저 혼자 남은 빚만 떠안게 될 테니까요. 차라리 미국에서라도 제대로 성공해서 수연이와 혜원이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성공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일했어요. 한인마트 사장님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작은 무역업을 같이 시작해보자는 거였어요. 한국 상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사업이었는데 사장님이 자본을 대고 저는 실무를 맡는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였어요. 한국의 과자나 라면 같은 기본적인 식품들을 들여와서 한인 상점에 공급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낮에는 한인마트에서 일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무역업 관련 일을 했어요. 한국의 제조업체들과 연락을 취하고 미국 현지의 유통업체들을 개척하고 통관 절차도 배우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제가 들여온 상품들이 잘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국 라면은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 심지어 미국 사람들도 좋아했어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독립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 회사를 차렸어요. 이름은 코리아 트레이딩이라고 지었죠. 정말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저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5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어요. 오직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한국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저를 채찍질했어요. 사업은 점점 커져갔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까지 확장했죠. 한국의 문화가 서서히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던 시기여서 타이밍도 좋았어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어느새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도 커졌고 집도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됐죠. 하지만 성공할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더 커졌어요. 특히 혜원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20살이 넘었을 텐데 어떻게 자랐을까, 대학은 갔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빠를 원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몇 번이고 한국에 가서 가족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연락 없이 살아온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수연이는 이미 재혼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혜원이도 새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제가 나타나서 그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작년 말부터 한국 사업을 확장하게 됐어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거죠. 그동안은 미국에서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미국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자주 한국을 오가게 됐습니다.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가족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어요. 한국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제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죠. 인천공항에 내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선가 수연이나 혜원이와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난달도 그런 출장 중 하나였어요. 대전에 있는 한 중견 기업과 미팅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할 제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늦은 시간이 됐어요. 평소에는 기차를 타는데 그날은 마지막 기차를 놓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에서 미팅이 있어서 당일에 올라가야 했거든요. 할 수 없이 고속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표를 샀는데 마지막 차라서 자리가 많지 않았어요. 간신히 한 자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창가는 아니고 통로 쪽 자리였어요. 평소에는 창가를 선호하는데 그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버스에 올라타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옆자리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백팩을 무릎에 올리고 스케치북에 열심히 뭔가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첫인상은 참 단정해 보이는 여학생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는데 옆모습이 어딘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착각이겠거니 하고 제 자리에 앉았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려고 했는데 자꾸 옆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신경 쓰였어요. 펜으로 정말 정교하게 그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무심히 보고 있었는데 점점 그 그림이 낯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스케치북에 그려진 건 작은 나무 인형이었어요. 손바닥 크기 정도의 인형인데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 인형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슷한 인형이야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 인형의 모양이 제가 25년 전에 수연이에게 준 바로 그 인형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인형의 표정이나 자세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든 인형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보니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형의 머리 부분에 작은 흠집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그 흠집은 제가 인형을 만들 때 실수로 칼이 미끄러져서 생긴 건데 정말 작은 흠집이라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그 흠집까지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했어요. 25년 전에 제가 만든 인형을 누군가가 이렇게 정교하게 그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을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모습이 어린 시절 수연이와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눈의 모양, 코의 높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습까지. 정말 수연이를 빼닮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맞지 않았어요. 수연이라면 지금 50대 초반일 텐데 이 여성은 아무리 봐도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은 계속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가끔 지우개로 지우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기도 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그 여성을 관찰했어요. 물론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보면 실례가 될 테니까 슬쩍슬쩍 훔쳐보는 정도였지만요. 볼수록 어린 시절 수연이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수연이와 똑같았어요. 수연이도 뭔가에 집중할 때면 항상 그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런 작은 습관까지 닮아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을 걸면 놀랄 테니까 조심스럽게 시작했죠. 혹시 미대생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여성이 고개를 들어서 저를 바라봤는데 그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면에서 본 얼굴이 수연이와 정말 똑같았거든요. 아니, 수연이보다는 어린 시절 제가 봤던 수연이의 어머니와 더 닮아 있었어요. 그 여성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한국대 미대 4학년이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강혜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고요. 강혜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아내와 함께 지었던 딸의 이름이었거든요. 나이도 정확히 맞았어요. 25년 전에 태어났다면 지금 20대 중반이겠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혜원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인형은 어떻게 그리게 됐냐고요. 혹시 모델이 있는 거냐고도 물어봤죠.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혜원 씨가 기꺼이 대답해 줬어요. 혜원 씨가 스케치북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인형은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가 늘 머리맡에 두고 보셨던 거라고 했거든요. 아빠가 직접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아빠 얼굴도 모르는데 이 인형을 보면서 아빠를 상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인형을 모티브로 졸업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 딸 혜원이가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딸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혜원 씨는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졸업 작품의 주제가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없는 게 늘 아쉬웠는데 이 인형만이 아빠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고리였다고 했어요.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로는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외국으로 떠나셨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성공해서 돌아오실 거라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지만 25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25년 동안 아빠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저는 그동안 뭘 했던 걸까요? 성공한다고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을 동안 제 딸은 아빠 없는 아픔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혜원 씨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아빠가 있는데 자신만 없어서 외로웠다고, 특히 학교 행사 때마다 아빠가 오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혼자서도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도 했죠.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수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재혼은 했을까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혜원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엄마라고 떠 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수연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혜원 씨가 전화를 받아서 대화하는 걸 들을 수는 없었어요. 혜원 씨가 전화를 받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박 교수님이랑 얘기 다 했다고, 졸업 작품 관련해서 잘 해결됐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박민철 교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철이는 제 대학 친구로 미술 쪽은 아니지만 교수라는 직업이 맞았어요. 혹시 민철이가 혜원이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화를 끊은 후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박민철 교수님이냐고요? 그러자 혜원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저씨도 아시냐고 되물어보면서요. 저희 엄마랑도 친하신 분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아빠 같은 존재라고도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민철이가 그동안 수연이와 혜원이를 돌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제가 버리고 간 가족을 친구가 대신 챙겨준 거잖아요. 민철이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혜원 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의심스러워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혜원 씨는 정말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어요. 아빠 없이 자랐다는 아픔이 있을 텐데도 전혀 그런 걸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미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는 미대 입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조각에 관심이 많아서 졸업 작품도 조각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했죠. 제가 만든 나무 인형을 모티브로 해서 더 큰 조각 작품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이렇게 재능 있는 예술가로 자라고 있다니요. 비록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수연이가 정말 잘 키워준 것 같았어요. 혜원 씨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졸업 후에는 개인전을 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해외에서도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죠. 정말 큰 꿈을 가진 아이였어요. 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질 때쯤 혜원 씨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역 관련 일을 한다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러자 혜원 씨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미국에 오래 계셨냐고, 미국 생활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줬어요.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다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했죠. 혜원 씨는 신기해하면서 들었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특히 미국에는 좋은 미술관이 많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혜원 씨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해줬어요. 버스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25년 만에 만난 딸과의 시간이 벌써 끝나버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제가 누구인지 밝힐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혜원 씨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개인전을 열게 되면 꼭 보러 가고 싶다고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냐고요. 혜원 씨는 기꺼이 명함을 건네줬어요. 명함을 받아들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딸의 명함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거든요. 명함에는 강혜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한국대학교 미술대학 조속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곧바로 민철이에게 연락했어요. 25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였는데 민철이는 처음에 제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말하자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내가 돌아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사실 한국에 자주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수연이와 혜원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죠. 민철이는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제가 떠난 후 수연이가 정말 힘들게 혜원이를 키웠다고 했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제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수연이는 재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변에서 혜원이를 위해서라도 새 아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권유가 많았지만 끝까지 거부했다고 해요. 그냥 혜원이와 둘이 살겠다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남기고 간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텐데요. 민철이가 그런 수연이를 많이 도와줬다고 했어요. 혜원이가 학교 다닐 때도 학부모 모임에 대신 나가주고,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가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요. 혜원이에게는 아빠 같은 존재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혜원이는 끝까지 진짜 아빠를 그리워했다고 해요. 민철이가 아무리 잘해줘도 진짜 아빠는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들 아빠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가끔은 아빠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원망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수연이는 그런 혜원이를 위해 절대 제 욕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빠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는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요. 민철이는 수연이와 혜원이가 지금 대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혜원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 시작한 일이라고 했어요. 카페 이름은 혜원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세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어요. 수연이와 혜원이에게 미리 얘기해 보겠다고 했죠. 저는 민철이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25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과연 그들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수연이는 저를 용서할까요? 혜원이는 저를 아빠로 인정할까요? 특히 혜원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늘 버스에서 만난 그 밝고 당당한 아이가 정말 제 딸이라니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25년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말로 시작할 수도 없었어요. 저녁 시간에 민철이가 정해준 카페에 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했지만 긴장해서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어요.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민철이가 들어왔어요. 25년 만에 보는 친구의 모습이었는데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주름도 생겼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민철이와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조금 있으니까 두 여성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분명 수연이었어요.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다만 눈가에 깊은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죠. 또 다른 한 명은 어제 버스에서 만난 혜원이었어요. 혜원이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버스에서 만난 아저씨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왜 여기에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소개해줬어요. 이분이 혜원이 아빠라고요. 그 순간 카페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혜원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수연이는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25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25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고요. 그동안 혜원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혜원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아파했는지 모르냐고 했어요. 혜원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소리쳤어요.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엄마가 저를 혼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지금 와서 아빠라고 할 자격이 있냐고요. 어제 버스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친절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빠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사업이 망해서 절망했던 일, 미국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일, 성공한 후에도 가족에게 돌아갈 용기가 없었던 일들을요. 하지만 그런 사정 설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저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남자였으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가족과 함께 견뎌야 했는데 혼자만 도망쳤으니까요. 수연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정은 이해하지만 용서하기는 어렵다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요. 하지만 혜원이 때문에라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혜원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있어 보였어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을 테니까요. 그날 첫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어요. 수연이와 혜원이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저 역시 그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이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매주 대전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았지만 계속해서 카페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수연이의 카페 앞에 앉아서 몇 시간씩 기다렸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혜원이가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마 호기심도 있었을 거예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서먹서먹했어요. 혜원이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저 역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혜원이는 정말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이였어요.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자신만의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예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졸업 작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혜원이의 졸업 작품을 위한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25년 동안 못다 한 아빠 노릇이라고 설득했죠. 결국 혜원이가 받아줬어요. 작업실도 구해줬어요. 학교 작업실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써야 해서 불편하다고 했거든요. 대전 시내에 작은 작업실을 얻어서 혜원이가 마음껏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저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25년 동안 혼자서 딸을 키운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연이의 카페에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카페가 조금 낡아 보였거든요. 최신 주문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인테리어도 새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혜원이가 엄마를 설득했어요. 카페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연이와 조금씩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혜원이를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수연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수연이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혼자서 혜원이를 키우면서도 절대 비뚤어지게 키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어요. 그 결과 혜원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였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혜원이는 저에게 대학 생활 이야기도 해주고 친구들 이야기도 해줬어요. 저 역시 미국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들려줬죠. 혜원이가 어느 날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그때 엄마를 데리고 가지 않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자신감이 없었다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서 혼자 가겠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깨달았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저는 혼자만의 자존심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고 했죠. 혜원이는 그런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크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 혜원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어느 주말 저는 수연이와 혜원이를 서울로 초대했어요. 제 회사도 보여주고 혜원이가 좋아할 만한 미술관도 함께 가자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와줬어요. 서울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혜원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요. 수연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보면서 혜원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각 작품에 대해 자신만의 해석을 들려주는데 정말 깊이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딸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혜원이가 졸업하면 서울에서 전시회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돌봐줘도 되냐고요. 서울에서 작업실도 구해주고 전시회 준비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 혜원이 아빠인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수연이가 저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민철이네 집에서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철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은 역시 밥상 앞에서 화해하는 법이라고요. 오랜 친구의 따뜻한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자리에서 수연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웃어 보였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혜원이는 제게 말했어요. 아직도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빠가 돌아와서 다행이라고요. 이제라도 함께 만들어갈 추억이 있다는 게 좋다고 했어요. 지금 저희는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혜원이의 졸업 작품도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완전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희망은 보여요. 수연이와의 관계는 아직 조심스러워요. 부부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혜원이의 부모로서는 협력하고 있어요. 혜원이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어요. 아빠 없이 자랐지만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성장했어요. 모든 게 수연이 덕분이에요. 저는 수연이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혜원이의 졸업 작품 전시회가 있었어요. 주제가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는데 제가 만든 그 나무 인형이 모든 작품의 중심에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작품 제목은 기다림이었어요. 25년 동안 아빠를 기다린 딸의 마음을 형상화한 작품이었죠. 나무 인형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대형 조각상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시회장에서 혜원이가 저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할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관람객들도 감동받아 하더라고요.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여러 갤러리에서 개인전 제안이 들어왔고 언론에서도 주목했어요. 혜원이는 정말 재능 있는 작가였어요. 앞으로 혜원이는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에요. 저도 최대한 도와줄 생각이에요. 25년 동안 못해준 아빠 노릇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거든요. 서울에 작업실도 구해줬어요. 홍대 근처에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인데 혜원이가 정말 좋아해요. 이제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작업할 수 있게 됐죠. 수연이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완전한 용서를 받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 저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요. 다만 혜원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수연이와 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혜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웃기도 하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해요. 저는 지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한국에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거든요. 때로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우연히 본 스케치북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 만약 그날 제가 다른 자리에 앉았다면, 만약 혜원이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저희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이상 가족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혜원이는 가끔 제게 말해요. 아빠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 덕분에 더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돌아와서 더 감사하다고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아이가 정말 대견하고 고마워요. 수연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혜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웃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려고 해요. 25년의 공백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민철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평생 후회하며 살 뻔했는데 이런 기회가 생긴 게 정말 다행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제가 만든 그 나무 인형을 봐요. 혜원이가 가져와서 보여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25년 전 제 마음을 담아 만든 그 인형이 결국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니까요. 그 인형은 이제 혜원이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졸업 작품의 모티브이기도 하고 아빠와의 연결고리이기도 하거든요. 언젠가 혜원이가 결혼하면 그 인형도 함께 가겠죠.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혜원이가 성공한 작가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연이와도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를 하는 거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25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라도 저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혼자만의 자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고속버스 옆자리 스케치북이라는 기적 같은 만남을 통해서요. 이제 저는 그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매주 대전에 가는 길이 이제는 행복해요.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업 때문에 바쁘게 다녔는데 이제는 가족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혜원이와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가끔은 제게 고민 상담도 하고 미래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어요. 수연이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혜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웃기도 하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해요. 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함께 있을 때의 행복,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완전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테고 저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본 그 스케치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날 혜원이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저는 평생 가족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25년 전에 제가 만든 나무 인형이 결국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니까요. 그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증표였는데 그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혜원이가 스케치북에 인형을 그리고 있던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던 그 순간을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이제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가족을 되찾을 수 있어서 혜원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수연이가 아직도 제게 기회를 주고 있어서요. 혜원이의 개인전 준비가 한창이에요.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제목은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제가 만든 나무 인형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에요. 전시 준비를 하면서 혜원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작가로서의 꿈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죠. 혜원이는 정말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진 아이였어요. 어느 날 혜원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그때 왜 인형을 만들어 주셨냐고요. 저는 그때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떠나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남기고 싶었다고, 언젠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랐다고요. 혜원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그 인형 덕분에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비록 아빠가 없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만든 인형이 정말로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아직 예전 같은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가끔은 혜원이 어릴 때 이야기도 해주고 제가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들려줘요. 수연이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건 혜원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날 행사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와 함께 왔는데 혜원이만 혼자였다고 해요. 그때 혜원이가 집에 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중학교 때는 반 친구가 혜원이에게 아빠가 없다고 놀렸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혜원이가 집에 와서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수연이는 그때마다 곧 올 거라고 말해줬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후회됐어요.
제가 옆에 있었다면 혜원이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라도 돌아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민철이는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줘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라고 해요. 25년의 공백을 몇 개월 만에 메울 수는 없다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철이에게 저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없는 동안 가족을 돌봐준 것도 고맙고 지금도 계속 조언을 해주는 것도 고마워요. 친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혜원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했는데 몇 달 전부터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이에요. 수연이도 가끔은 제 앞에서 혜원이에게 아빠라고 말해요. 혜원이 아빠한테 물어봐라,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요. 혜원이의 전시회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달 중순에 열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기대돼요. 제 딸의 첫 개인전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원이의 작품을 보고 감동받았으면 좋겠어요. 전시회 초대장을 만들 때 혜원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이름도 넣어도 되냐고요. 후원자 명단에 아버지 강준영이라고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수연이도 전시회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혜원이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정말 작가가 됐다고 자랑스러워해요. 저 역시 혜원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얼마 전에는 혜원이와 함께 미국에 다녀왔어요. 제 회사도 보여주고 제가 살던 곳도 구경시켜주고 싶었거든요. 혜원이는 미국이 처음이라서 정말 신기해했어요. 미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요. 혜원이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혜원이는 앞으로 국제적인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혜원이의 꿈을 적극 지원해주고 싶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후 수연이와도 긴 대화를 나눴어요. 혜원이가 미국에서 정말 좋아했다고,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도 그런 혜원이를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때 수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혜원이 아빠가 돌아왔다는 걸 인정한다고요.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혜원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수연이가 저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가족으로서는 인정받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요즘 저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점 늘리고 있어요. 미국 회사는 현지 직원들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고 저는 주로 한국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거든요. 혜원이는 대학 졸업 후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대학원에 진학할지 아니면 바로 작가 활동을 시작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혜원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해줘요. 어떤 선택을 하든 지원해주겠다고요. 민철이는 혜원이에게 대학원 진학을 권하고 있어요.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작가로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혜원이는 실전 경험을 쌓고 싶어 해요. 저는 혜원이와 많은 대화를 나눈 후에 제안했어요. 일단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요. 혜원이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전시회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작품들이 하나둘씩 완성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해요. 특히 메인 작품인 기다림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만든 작은 나무 인형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작품이 나올 줄 몰랐어요. 작품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어요. 25년 전에 절망적인 마음으로 만든 그 인형이 이런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니요.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에요. 혜원이는 작품에 대해 설명해 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각 작품에 담긴 의미,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정말 깊이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회 홍보도 잘 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술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아직 대학생인데 이 정도로 관심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수연이도 전시회 준비를 도와주고 있어요. 카페 일이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혜원이를 돕고 있어요. 그런 수연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딸을 키워줬으니까요. 가끔 저는 상상해봐요. 만약 제가 그때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냈다면, 혜원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려고 해요.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혜원이가 어느 날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이제 행복하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하다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요. 혜원이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신도 행복하다고, 늦었지만 아빠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고요. 그런 혜원이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시회 개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초대장도 모두 발송했고 언론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어요. 혜원이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된다고 해요. 저도 정말 떨려요. 제 딸의 첫 개인전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원이의 작품을 보고 감동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혜원이가 정말 훌륭한 작가라는 걸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수연이와 민철이도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혜원이를 키우고 도와준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개막식 전날 밤 저는 혜원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으니까요. 혜원이는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아빠가 돌아와서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고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그런 혜원이의 말을 들으니 제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드디어 전시회 개막일이 됐어요. 갤러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미술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혜원이의 친구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혜원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가답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딸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개막식에서 혜원이가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의 의미, 가족에 대한 사랑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관람객들도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작품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특히 메인 작품인 기다림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혜원이는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번 전시회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이야기했어요. 정말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인터뷰를 요청받았어요. 딸을 후원하는 아버지로서 소감을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늦었지만 딸의 꿈을 지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혜원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많은 작품들이 판매됐고 여러 갤러리에서 다음 전시 제안이 들어왔어요. 혜원이는 정말 인정받는 작가가 된 거였어요. 개막식이 끝난 후 저희 가족과 민철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25년 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서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한 거니까요. 수연이가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혜원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걸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되다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고맙다고 늦었지만 돌아와서 혜원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수연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줘서, 그리고 혜원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평생 감사할 거예요. 민철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혜원이를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는데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준 것도 보람있다고 했어요. 혜원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도 기쁘지만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응원해주는 게 더 기쁘다고 했어요. 그런 혜원이를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혜원이는 여러 제안을 받았어요. 해외 전시 기회도 있었고 대형 갤러리에서 전속 계약 제안도 들어왔어요. 정말 좋은 기회들이었어요. 혜원이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에 결정을 내렸어요. 우선은 국내에서 더 경험을 쌓은 후에 해외 진출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진학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혜원이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을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수연이도 혜원이의 결정에 찬성했어요. 딸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희 모두 혜원이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사업은 현지 파트너에게 맡기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가족과 함께 있고 싶거든요. 수연이도 제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혜원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혜원이는 제 결정을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아빠와 자주 만날 수 있다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혜원이를 보니까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요즘 저희는 정말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혜원이의 대학원 준비도 도와주고 있어요. 수연이와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가끔 저는 꿈인지 생각해봐요. 이 모든 게 너무 행복해서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혜원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속버스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인연이 저희 가족을 다시 연결해 준 거니까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어요. 혜원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걸 지켜보는 것, 수연이와 진정한 화해를 하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메워야 할 시간들이 많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혜원이는 가끔 저에게 말해요. 아빠가 떠났던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다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지금 아빠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런 혜원이의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성숙하고 이해심 많은 딸로 자라줘서, 그리고 저를 받아들여줘서 정말 감사해요. 수연이와의 관계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아직 연인 사이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좋은 친구이자 혜원이의 부모로서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수연이와도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민철이는 저희 가족의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속버스를 탄 것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기차를 타는데 그날만 마지막 기차를 놓쳐서 버스를 탔거든요. 그리고 혜원이 옆자리에 앉게 된 것도요. 만약 그날 다른 자리에 앉았다면, 혜원이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저희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에요. 그 작은 나무 인형이 이런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25년 전에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만든 거였는데 결국 그게 희망이 된 거였어요. 혜원이는 그 인형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지금도 자신의 작업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마다 그 인형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해요. 저는 이제 매일이 감사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걱정하는 이런 일상이 진짜 행복이에요. 혜원이의 대학원 진학도 확정됐어요. 한국 최고의 미술대학원에 합격했거든요. 앞으로 2년 동안 더 공부하면서 작가로서 성장할 거예요. 저는 혜원이의 대학원 생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에요. 학비는 물론이고 작업실, 재료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줄 거예요. 25년 동안 못해준 아빠 노릇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수연이도 혜원이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카페 사업도 확장해서 혜원이가 나중에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있어요. 저희 가족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혜원이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저희도 진정한 가족이 되어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25년 만에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실수했다면 용기를 내서 사과하세요. 진심이 통하면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본 스케치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작은 우연이 이런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저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5년의 공백을 채워나가면서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갈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